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라는 책을 좀 키워드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경계입니다. 경계. 내가 누군가를 싫어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음에 막 걸리죠. 일단 싫은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정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로. 뭐 성격이 좋으셔서 아니면 어떤 아니, 환경이 좋아서요? 저를 위해서 네. 제가 누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나 자신을 위해서. 네.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반드시 상대도 아마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게 돼. 내가 나한테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싫어하지 않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는 그냥 남의 단점을 안 보고 장점만 보려고. 그리고 그 장점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물 같은 존재가 돼서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합니다. 상대의 모양에, 상대의 그릇에 내가 그냥 맞추려고 늘,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좀 약간 비굴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유연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적어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네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어. 반드시 있습니다. 뭐라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어요. 어느 조직에 가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있죠, 이제 있죠. 저도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걸 지향했어요. 내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과 이제 어떻게 잘 지내느냐. 그건 어쩔 수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람이 날 싫어한 건 싫어하는 거고 내가 매일 마주쳐야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 책에도 썼는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과 실명 쓰신 거 아닙니까? 실명을 농담입니다. 절대 써서는 안 되고 동거하는 법. 어. 상대가 나를 싫어해요. 그러면 저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 싫어하는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확 다가서는 거예요. 더 먼저. 네, 그냥 한 편이 되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거예요. 그거 힘들 것 같죠?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뭐 나의 공통점 이런 걸 찾아서 내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싫어하지만 가까이 가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열전이에요, 열전. 그러니까 한번 터트리는 거예요. 고름을 짜는 거예요. 한번 뭐 싸우건 술을 먹고 한번 터놓고 얘기를 하건 너 왜 나 이렇게 싫어하냐? 왜 싫냐? 그래서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푸닥거리를 하면 정말 비온 데에 땅이 굳는다고 또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냉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건강한 긴장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은 되게 형식적인 관계. 일은 어차피 같이 해야 되니까 일만 하는 관계. 사무적으로. 네, 사무적으로 대하면서 멀리도 가까이도 않고 가는 관계. 그게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게 건강한 긴장 관계다. 저는 그 3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배를 타버리거나 푸닥거리를 하거나 차갑지만 적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거나 냉전 상태로 가거나 그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또 나의 모든 걸 다 열어주거나 보여주거나 드릴 필요는 또 없잖아요. 어떤 적정한 선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고 먼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가까운 관계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 그게 높아져요. 바라는 게 생기죠. 바라는 게 생기고 반대로 긴장은 풀립니다. 친하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해주겠지. 괜찮겠지. 그렇지. 그럼 뭐 상대가 알아서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예의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이제 안 차리게 되죠. 차리게 되고 그냥 말도 좀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 뭐 성질이 나면 성질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점점 그렇게 돼요. 가까이 갈수록.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관계
금이 가죠. 금이 서운해서 뭔가 한번 터지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의 기본 속성은 제가 보니까 관계가 지속되려면은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이 어느 정도의 수평이 유지돼야 돼요.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확 생기면은 반드시 이건 깨집니다. 다른 하나는 호혜적이야 돼.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야.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이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어느 쪽으로서 이우건 간에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찌 보면 이게 수평 관계, 이 호혜적인 관계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기가 이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지면. 그래서 뭐 어느 일방에게 이제 도움을 받는다던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이렇게 이 수평 관계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추진고. 심한 관계 이렇게 변하게 되면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 되겠고 너무 또 기대를 하지 또 말아야 할 적정한 그래서 선이라는 것도 머릿속엔 마음속에는 또 있어야 할 테고요. 상대방이 이게 상대방도 그걸 알아야 될 텐데 나만 그 기울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받는 것과 기대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상대방은 또 막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은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한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물론 다른 친구가 더 열심히 하면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일들은 일도 그렇고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관계는 상대가 늘 있잖아요.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와의 이제 나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도 이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니까 되게 관계는 3단계더라고요. 3단계. 네, 처음에는 이제 서로를 잘 모르는 단계. 저를 이제 어색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면 좀 이제 그런 관계. 그러다가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관계.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아주 깊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관계 깊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깊어지는데 딱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머무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안 돼요. 좀 더 서로를 알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단계에 만족을 못하고 거기서 더 깊어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속상한 일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깊이 알아서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둘? 그렇죠. 둘셋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알면요.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게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저는 뭐 한 그 중간 정도 단계? 그러니까 어느 단계냐면 그냥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뭐 크게 문제 없고 담담한 관계라고 그럴까? 그렇다고 막 아주 대면 하지도 않고 막 죽고 못 사는 관계도 아니에요. 이제 이런 관계가 어떤 각자의 영역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만나는 관계거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가의 지배당하지 않고 이게 아주 가까워지면 그런 관계로 바뀝니다. 신영복 선생이 네. 관심보다는 애정이고 애정보다는 연대고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 형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그 반대되는 나쁜 관계로 예를 든 게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에 억압당하고 이런 관계가 아주 나쁜 관계라는 거예요. 입장의 동일함이 좋은 관계고 이 관계는 나쁜 관계라는 건데 저는 아까 얘기했더니 세 번째 단계로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면서 어디에 누가 복속되는 결혼을 해도요. 네. 부부 간에도 그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영역과 균형을. 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역할을 서로 같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분담해서 같이 가고 완전히 한쪽에 의지하는 관계가 되면 절대 그런 관계를 되게 막 죽고 못 사는 관계 무슨 막 이렇게 일심동체가 된 관계.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라고 그랬죠. 화이부동. 화하되 동하지는 말라. 아예 같아져 동이 돼 버리면 일심동체까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거네. 그렇죠.
그게 저는 그러니까 관계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절을 이게 해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 밀당을 해야 돼요. 우리 연애할 때 하듯이 거리를 이렇게 뒀다가 좁혔다가 이걸 해야지 계속 막 이게 너무 좁히려고만 가까워만 하면 그 고슴도치로 이렇게 부딪히면 찔리죠. 찔리고 아프고.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작가님은 좀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 마음속에서 이제 누군가를 싫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애초에 좀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좀 마음속에서 구분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 기준은 딱 간단해요. 예. 이게 관계를 해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관계를 해치는 사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뒷담화, 험담하는 관계를 해치죠. 여러 관계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뒷담화 하는 사람이 있고 뒷담화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 뒷담화를 듣는 사람이 있고 동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담화를 또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네 사람을 다 망칩니다. 그 관계를 망쳐요. 그 나중에 누군가 그 주인공이 듣게 됐을 때 그렇죠.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전하는 사람도 마치 그 뒷담화의 대상에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아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전하는 사람을 좋게 볼 것 같습니까? 절대 좋게 안 봅니다. 그 관계도 깨져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은 배신자예요. 들어놓고 틀림없이 말했을 때는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예. 걔한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했는데 전해버렸잖아. 그러면 처음에 그 뒷담화를 한 사람은 배신감을 또 느낄 거 아니야. 이게 관계를 다 해칩니다. 찾아가죠. 네가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 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계를 해치는 게 저거 있죠. 이간질하는 거. 갈라치기 하는 거. 두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근데 그걸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그것을 있더라고요. 정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간질을 하는 갈라치기 하는 편가르고 쌈 붙이고 이런 사람 저는 싫어하고요. 멀리하는. 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제 저런 사람 있죠.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하고 그것도 일종의 이제 관계인데 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거만하고 꼭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러니까 뭐 사실 사람인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러면 또 그런 문제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예. 뒷담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내 뒷담화가 될 수 있고 이간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뒷담화나 이간질이 원래 인류가 이렇게 그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정보 교환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알아야 그 사람을 조심하고 내가 위험해서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 교환이 결국 뒷담화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뒷담화가 재밌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의 안전과 이거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뭐 몇십만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인류가 들어온 살아온 거죠. 방식. 들어오고 이제 그래서 뒷담화가 아주 뭐 아니 의뢰 우리 진행자님도 대표시잖아요. 안 계신 데서 대표 씹는 게 이제 그 직원들이. 직원들의 네. 일종의 그 놀이죠. 그리고 그거 뭐 밥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당연히 하죠. 스트레스를 풀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어쩔 뭐 그럴 수 수가 있죠. 없는 건데 네. 그 저도 이제 제 그 누가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이제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정말 상처받거든요. 그 강원구리한 사람이 되게 뒷담화는 윗사람이 하지 않아요. 윗사람은 대놓고 해요. 그죠. 그죠? 아랫사람이 합니다. 그게 더 아파요. 윗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랫사람은 되게 내 앞에서는 잘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근데 그 대놓고 또 불러가지고 네가 그러고 다닌다며 그렇게 말하기도 또 체면이 어렵죠. 안 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대처합니다. 일종의 내가 구설수에 오른 거잖아요. 구설수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 그러면 그 구설수에 오른 그러니까 말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무조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빌미를 준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게 나로부터 시작된 거니 나의 그러니까 잘못이라고요? 내가 빌미를 준 거죠. 재료를 준 거죠. 아니 전혀 재료가 없는데 뒷담화가 만들어지질 않죠. 너무 좀
부처님 같은 마음 아니 아닙니까? 그게 네. 뭐 이렇게 과장되고 증폭될 수는 있어도 네, 또 네. 왜곡될 수는 있어도 어쨌든 빌미는 준 겁니다. 그럼 내가 무슨 빌미를 줬는지를 좀 생각해봐야 아하. 돼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네. 하는지 한번 좀 그렇죠.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아니 그래야 아하. 내 마음이 편해요. 책임을 나한테 돌려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탓해봤자 내가 가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거 뭐 말 꺼내지도 못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러면 이걸 좀 내가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네요. 사실 저도 그 직원 단톡방에서 저에 대해서 뒷담화 오간 거를 알고는 있는데 대부분이 그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것에 대한 불만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왜 할 수밖에 없었고 독단적으로 하시나 보죠. 아니면 의사결정을 왜 뒤집었고 상황 설명을 또 해주는 거죠. 네. 이 세상에 고정된 건 없고 영원한 건 없으니. 근데 또 이게 때로는 누군가한테 서운함을 좀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으로 늘상 판단을 느끼죠. 하시겠으나 늘상 사람 느끼죠.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는 건데 내가 누구한테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면 전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네네네. 첫 번째, 저 사람이 나한테만 서운하게 하나. 그 행실이 남한테도 그렇게 하는가.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은 그 문제 없는 거예요. 걔가 그냥 문제가 있는 그런 거지 사람인가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내가 너무 쟤에 대한 기대를 높이 했던 건 아닌가. 결국 서운함은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서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서운한 일을 했는데 이거 말고 나에게 고마운 일, 그걸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고마운 일을 해준 건 없는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하는 것은 없는가.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어느 하나에 걸립니다. 어느 게 하나에 걸려서 서운한 마음이 확실히 뭐 사라지진 않아도 줄어들고요.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늘 하셨던 방법이네. 이거 뭐 서운한 게 아니고 예. 뭐 힘들고 괴롭고 뭐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딱 자기가 점검을 글로 쓰면서 쫙 해보시고 나면 그 생각이 막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글로 써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감정이 들 때 막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감정이 들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한번 그 자기 나름의 어떤 뭐 체크리스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아 성찰을 좀 해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거 누가 풀어주지 못해요. 내가 풀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라는 강원국 작가님의 책을 이제 우리가 신간으로 읽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게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추스릴 것인가, 사실 그거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을 다른 사람 바꿀 수도 바꿀 수 없고요.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남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만 깨닫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사람은 많이 성숙해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좋은 얘기고요. 네.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조언하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시고 또 하나 이제 저는 늘 느끼는 게 네. 관계는 늘 변한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뭐 그냥 평생 그 뭐 갈 것 같은 관계도 끊어지고 늘 변하니까 그렇게 관계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하루에 몇 번씩 만나던 그런 관계도 멀리 그렇죠. 이사 가고 나면 몇 년 후에 또 연락도 안 하는 관계가 또 아니 있고. 그냥 51살에 직장 그만두고 나니까 뭐 관계가 싹 정리가 돼. 그냥 뭐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이제 학교 동창들 뭐 예. 다 정리되고 그때는 왜 그렇게 관계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에 막 그래서 아니 강홍국 작가님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되게 유명하시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는데도 많고 막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지.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그게 거였어요. 예를 청와대에서 비서관 할 때는 예. 많이 찾았죠. 밥도 먹자 그러고 그래서 다 나오니까 네. 안 찾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다 씹어요 그냥. 아니 그때 물론 이제 정권도 바뀌고 뭐 이게 그게 참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번째 키워드에 나오는데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사실 누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작은 조직에서건 혹은 가정에서건 또 리더가 됩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뭐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효과적인 리더십은 좀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고. 근데 잘 알려주려면
자기부터 알아야 되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자기가 알려줄 정보를 많이 좀 가지려면은 뭔가 자기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좋은 리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 알려주는 무엇에 관해서 잘 알려주. 사람은 아는 만큼 일도 잘하고 아는 만큼 성장하는 거니까요. 네. 잘 알려주. 그다음에 잘 들어주는 거. 중요하죠. 아래 직원이건 누구건 말을 잘 그냥 말만 잘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받아주는 거. 잘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있을 때 그걸 알아채고 기회를 주고 해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잘 받아주는 거고 잘 들어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아,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잘 알려주고 잘 들어주면 어떤 뭐 직원의 상태를 내가 듣지 않아도 관찰로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구나 해서 그것도 다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또 불평불만을 직접 얘기해도 그것도 잘 들어주고 나한테 쓴소리를 해도 그것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또 잘 알려주고 저는 알려주는 것은 제가 겪은 이제 리더들은 두 가지 잘하면 된다고 해요. 배경 설명과 스몰톡. 배경 설명으로 뭔가 이렇게 맥락과 배경을 충분히 알려주고 그분만이 아는 것이거든요. 윗분만이 아는 그냥 것이.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우리 진행자님 대표로서 내가 의사결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배경과 이런 걸 이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배경 설명을 잘해주고 이제 그거 플러스 이제 스몰 토킹, 예, 어떤 이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너와 가까워, 내가 너를 좋게 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스몰 토킹.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툭 치면서 한마디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그런 스몰 토킹. 저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줘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 중에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지금 힘든 거 알고 있어.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 이게 아래 직원들은 윗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나만 막 힘들어. 주변 다 놀고 있어. 근데 윗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 억울해. 그때 윗사람이 야, 너만 이렇게 일이 자꾸 너한테만 이렇게 몰리냐? 너 요즘 힘들지? 이 한마디 딱 하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 안 해줘도 그냥 그 사람은 알고 있구나 위에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알아주는 것만으로. 그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너란 존재를 내가 알고 있다. 이름도 얘기하고 불러주면서.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제 이름을 기억을 못 하시고 안 불러주고 그냥 강비서관, 연설비서관. 예. 이거 이제 원래 이름을 그렇게 그 이름 부르고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중시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잘 기억도 안 하시고 안 하시려고. 반대로 김대중 대통령은 이름 부르는 거, 호명하는 거, 거명하는 거를 엄청 중시하고 그게 아주 가성비 높은 이름 한번 부르는데 시간 얼마 걸립니까? 그거 하나로 엄청난 효과라는데 100마디 칭찬보다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이제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표를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 그런 거에 약간 초연하신 거. 그래서 막 친한 척 같은 걸 잘 안 하시고 이름 불러주고 살갑게 나한테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네 가지 체크리스트 있지 않았습니까? 나한테만 그런가 이런 거 한번 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막 그 좀 부끄러움을 좀 타셔가지고 막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런 걸 잘 연기를 잘 못하세요. 또 이게 이제 사람의 스타일마다 저마다 또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상사라면은 또 밑에 사람이 또 받아들이기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겠고 이게 같은 선상에 있던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승진을 해서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랑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것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도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거 참 이제 싫어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인간이란 존재는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뭐 여러 감정을 느끼는데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 이렇게 겨루겠다는 어떤 경쟁 의식이 있으면 시기나 질투심 같은 거 느끼겠죠. 승진 같은 거 두고서도. 그런 걸 느끼겠죠. 저야 뭐 이렇게 먼저 빨리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늘 남이 먼저 가는 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막 자괴감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런 게 이제 열등감이죠. 그런 것도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가진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네. 저 사람도 처음에는 나와 똑같을 거다. 처음은 저 사람은 지금 그 처음에서 많이 진전돼 왔고 나는 아직 거기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남을 볼 때 막 시기 질투심이 드는 것은 남이 빛나 보여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남의 가장 밝은 면과 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비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의 가장 하이라이트와 왜냐면 나는 나를 잘 알거든요. 네. 내 안에 내 상태를 형편없어요.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근데 남은 보면 남은 거의 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그 가장 빛나는 모습과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이게 비교를 하면은 막 열등감도 느끼고 또 막 어떤 시기심 같은 것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모습은 뭐 가장 저게 이제 빛나는 모습이고 사실은 남한테도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남이 보는 나는 저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나답게 살자. 남과 다른 길을 가자. 나만의 길을 가자. 비교하지 말자. 이게 비교를 하니까 막 뒤처져 있고 막 내 못나 그렇죠.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뭐 열등감 뭐 이런 거 뭐 비교 자체를 안 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 사람의 밝은 면, 그게 그 사람이 노력한 것의 결과일 거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나도 노력을 앞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많이 갖고 태어난 금수저들을 보더라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마음은 편하죠. 네. 그거는 좀 화가 나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어떤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는 좀 분노하죠. 그런데 그래서 반대로 이제 아예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그 조건이 주어진 사람,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어쨌든 어떤 연민과 어떤 연대의 어떤 마음을 가져야죠. 또 하나가 요즘에 그 인맥 관리를 젊은 사람들도 되게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뭔가 발이 넓고 아는 사람 많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근데 또 인맥 관리에도 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 인맥 관리도 참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맥을 관리해서 막 인맥은 결국 이제 넓이잖아요. 네. 깊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넓이가 넓은 사람, 마당발, 오지랖,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 제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자기는 누구를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아니 정말 인맥이 넓고 마당발이라는 분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막 100명, 1000명을 알아요. 근데 그 100명, 1000명은 이 사람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인맥입니까? 아무래도 뭐 시간의 한계가 또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1000명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뭐 당연히 제한할 수밖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손해 보는 장사죠. 나는 너를 아는데 네. 너는 나를 몰라. 나만 알아 그 사람을.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 안다고 그래. 근데 막상 또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야 누가 너 안다고 가깝다고 친하다고 얘기하는데 너 그 사람 알아? 그럼 이름도 몰라요. 누군데? 그 누구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인맥이 넓은 사람일수록 아니 우리 진행자를 아는 사람은 많죠. 응? 아니 방송 진행을 하고 이대호 하면 뭐 백만이 알겠죠. 근데 진행자가 그 사람들 압니까? 알 수 없죠.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대호를 안다고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대호를 팔고 다니는. 아 그런 말들 하죠. 나 팔고 다니지 말아봐 이런 말들. 그거 실제로 뭐 밥 한 번만 먹어도 이제 뭐 엄청 친한 관계. 또 그걸 또 막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막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거 상대도 나를 알아야죠. 그게 인맥이. 같이 알아야지. 그 다음 키워드가요. 네. 여유라는 겁니다. 여유란. 이게 사실 대화나 행동에서 여유가 느껴지는 또 항상 유쾌한 사람들도 있고 있죠. 또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고 유쾌할까?
있어요. 어떻게 또 사람을 끌어당기는 저 매력은 뭘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 공통점은 좀 뭘까요? 특징?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뭘 많이 갖고 있어. 이게 뭐냐면 예. 여유라는 게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을 많이 갖고 있건 뭘 아는 게 많건 뭘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 일부만 보여줘. 일부는 여분으로 늘 갖고 있어요. 왜 그러면 다 보여줄 필요 없다. 내가 이렇게 뭐가 많다고 그렇게 과시하지 않아도 자기는 충분히 가치 있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막 그거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분을 늘 갖고 있고 그 여분을 남을 위해서도 써요. 시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남을 뭘 가르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남을 가르치는데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즐겁게 사는 분이고 그 바탕에는 저는 자기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긍정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안 돼요. 여유가 없어서 아니 막- 책까지 써놓으시고. 아니 근데 그래서 쓴 거예요 책을. 난 막 나를 자기 위해서. 비하 막 그 자기 혐오 이런 게 엄청 강했어.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만큼 알고 있는 것도 막 이만큼 더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 없이 이렇게 그냥 막 발을 동동거리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의외네요. 몰랐던 면을 듣게 돼. 근데 그 본인 스스로도 그걸 이제 개선해 나가시면서 네. 그걸 또 이제 기록으로 남기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책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좀. 그러면은 강원국 작가님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 그 말씀하신 여유를 포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 어떤 분이 있었어요? 누구라고는 뭐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전 두 가지 경우의 사람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내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준 사람.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아하. 후자가 더 어려워요. 진짜 축하해 주는 게 어려워요. 배 아파하지 않고. 그렇죠. 힘들 때 손 내미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측은지심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예. 뭐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자기도 바쁘데 그거 하겠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네. 더 힘든 것은 진짜 내 기쁜 일에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잘 돼서 너무 좋다. 내가 더 기쁘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분들을 좀 만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고맙죠, 진짜. 네. 나도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렇죠. 내 마음속에는 스물스물 시기 질투가 피어나진 않는가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관계를 맺다 보면 사실은 간혹 내 의도랑 다르게 좀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고 상처를 줄 수도 있겠고 살짝 불편한 관계들 이거를 풀고 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좀 묻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것도 역시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풀려고 했을 때 네. 풀릴 수 있는 것이냐 안 풀리는 것이 안 풀리는 것은 묻고 가야 돼. 괜히 거기 긁어부스럼입니다. 근데 딱 봐서 이거는 수면 위에 올려서 풀어서 풀어질 것 같으면 푸는 거고 안 풀릴 것 같으면 묻어야 되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내 중심입니다. 이거를 푸는 게 나에게 이익인가 묻고 가는 게 이익인가 풀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한가 묻고 가는 게 내 마음이 편한가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서 묻고 갈 건 묻고 가고 풀고 갈 건 풀고 가고 저는 그 대목에서는 주로 뭐 상대를 자꾸 의식하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풀 수 있는 일인가와 나에게 어떤 게 이익인가 어떤 게 내 마음이 편한가 그 기준으로 풀 건 풀고 묻을 건 묻고 가야 된다. 이미 나의 마음속은 알고 있다. 관계가 진짜 너무 어렵다라고 느낀 분들한테 당장 이거 하나부터 좀 바꿔봐라 라고 조언해 주실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이제 못하는 건데 그냥 자기와 잘 사귀는 거.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와 잘 사귀는 거. 나를 돌보는 거. 나 스스로를 존중해 주는 거. 저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나의 확장이 관계니까요. 네. 이게 여기가 이 중심이 무너지면 이 관계는 다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단단해져요. 일단 나부터 사랑하고 나부터 아끼고 나부터 돌보고 그래서 스스로를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네.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죠. 나의 확장이 관계다. 네. 오, 이거 그럼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인데 그러면 내가 중심이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근데 내가 단단하지 못하면 나에 대한 불신과 뭐 혐오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까? 오늘은 강원국 작가의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라는 신간을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작가님에게 예.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네. 나이 들수록 느낀다. 인간관계란 결국 비슷한 사람을 찾는 일을 넘어 다른 사람과도 함께할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다.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그게 어른의 관계다.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결국은 모든 것은 이렇게 다른 거에서 부딪히고 상처나고 다른 걸 못 받아들여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뭐 하여튼 그 다름에서 이제 모든 이 관계 문제가 생기는데 이 다름을 그냥 받아들이면 아 다르구나, 다를 수 있지. 그거를 그냥 다름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이제 우선 내 마음부터 편하고 관계도 이제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라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관계에서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다. 다를 수 있다. 그 다름을 나는 인정한다. 그러면 상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내가 끌어안을 수 있죠. 사실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까운 친구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강원국 작가와 함께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